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국제뉴스에서는 우리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이제 탄핵 소식이 곳곳에 등장을 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름 대면 딱 아는 모든 신문의 일면에 네. 그 첫 화면에 환호하는 시민의 모습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개 숙인 얼굴이 탄핵 소식과 함께 전해졌고요. 일면에? 네. 와. 그리고 몇몇 나라에서는 속보로 나왔다고 해요. 일본 네, 같은 나라에서는. 네. 자,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공통적인 내용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 선포부터 이번 탄핵 심판이 있기까지 타임라인을 정리한 곳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그대로 읊어드리면 윤석열이 선포한 40년 만의 계엄령에 따라 수백 명의 군인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파견되었다. 군인들은 국회의 창문을 부수고 시위에 모인 시민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특수작전을 수행하며 한국 시민에게 충격을 주었고 군부 통치에 대한 트라우마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이 과거 타임라인을 소개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많이들 썼더라고요. 군부 시절에 대한 거.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리에 나올 수 있었는지 이런 게 많았고 또 여당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가 만장일치로 윤회 계엄을 무효화시켰다. 계엄령이 선포된 짧은 기간 동안 큰 폭력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의회에 파견된 일부 고위 군 간부와 경찰 간부들은 윤이 계엄령 해제 투표를 차단하거나 정치적 라이벌을 구금하기 위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증언했다. 윤은 단순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국회에 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아사히 신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직전에 마지막 계엄령이 선포됐던 게 1979년에서부터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이어진 그때라고 설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떠올리게 한 사건이었다. 요건 BBC에서 이렇게 썼어요. 네. 그래서 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시민의 반응을 주로 전했습니다. 네. 각 나라별로 대륙별로 또 좀 반응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먼저 우리랑 좀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웃 나라에서는 확실히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전했고 우리하고는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와 있어서 흥미로웠는데 아사히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로 대통령직에서 해임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 불과 6시간 동안 지속된 계엄령이었지만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고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외교 파트너들을 불안하게 했다. 이러면서 외교 정책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오랜 분쟁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북한의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서울, 워싱턴, 도쿄의 안보 파트너십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던 점, 요걸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과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요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이제 윤 대통령의 비판자들은 그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고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런 점도 썼습니다. 네. 일본 신문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물을 반 컵이나 따라드렸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중국은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중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히 다뤘는데 중국의 신화통신 기사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파면 선고 직후에 기뻐하는 시민의 외침, 또 분노로 경찰버스 창문을 부순 윤석열 지지자의 모습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전하면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국민의 77%가 그녀의 탄핵을 지지했다. 단 18%만이 당시에는 반대했다. 이번에는 한국 사회의 분열이 더욱 뚜렷하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 코리아가 발표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7%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반면 37%는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때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굉장히 77%면 압도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57%면 그렇게 압도적인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 균열이 더욱더 심해지겠구나. 왜냐하면 반대 세력도 그만큼 크니까 목소리를 네. 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짚었고 그다음 차기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에 치러질 예정이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중심적으로 전한 게 탄핵 이후에 한국 사회의 분열 그리고 이 혼란이 깊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제 차기 대선에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탄핵으로 인해서 진보 진영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지만
보수 진영이 여전히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쉽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중국 신문이라고 얘기 안 하면 그냥 우리나라 신문이 쓴 것 같이 그쵸, 굉장히. 되게 자세하게 썼네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오히려 우리는 이 탄핵 선고 내용에 좀 매몰돼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딱 이제 그 다음 스텝을 계속 짚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진짜 중국은 안 그런 척하면서 우리 사태 되게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배경을 설명하는 기사도 많았는데 2017년에 탄핵으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윤석열은 판결에 의해서 권력에서 물러난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이다. 한국은 보수정당 출신 지도자 전원이 공식적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상실한 상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4분이 계시는데 이 중에 3사람이 이제 예우를 상실했죠. 그래요.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때요? 이게 파면이 선고된 4월 4일이 중국의 4대 명절 중에 하나인 청명절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외교부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관련 어떻게 반응할 거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내정 불간섭이 원칙이다 이러면서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한국 국민이 국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양국의 우호 협력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홍콩의 본사를 둔 아시아타임스라는 뉴스가 있거든요. 네. 여기가 사실 뉴욕타임즈에서도 이쪽을 인용을 많이 할 정도로 나름 분석이 괜찮은데 네. 여기에서 중국의 속내를 좀 자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재밌었는데 읽어드릴게요. 네.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국은 지정학적인 갈림길에 서 있다. 전통적인 동맹국가 중국 사이에서 위태롭게 서 있다. 베이징은 이번 탄핵 결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거부당해온 영향력을 되찾을 기회를 보고 있다. 베이징은 한국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버리지 않았다. 조선 왕조에서 마오쩌둥 시대의 거리두기까지 한국을 가깝되 순응적이며 중국의 영역 안에 두는 것. 이것이 중국의 관점이다. 네. 시진핑도 다르지 않다. 오늘날 한국이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경제적으로 불안해지면서 베이징은 보기 드문 기회를 얻었다. 윤의 축출은 친미 진영을 약화시킬 것이다. 만약 반면에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한국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이다. 무역 의존성, 기술의 복잡성, 문화 외교를 통해 베이징은 한국의 지배력을 재확립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서 있다. 중국의 목표는 명확하다. 더 이상 한국이 미국 세력의 전진 기지로 기능하지 않고 대신 중립화된 완충지대가 되며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유연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보면은 과거에 이제 중국과 척지는 발언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중 양국 간의 갈등을 계속해서 오히려 불러일으켰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기사에서도 거부당해 왔다고 했는데 아마 그 시점이 이제 이 윤 대통령 시점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2년 대선 때부터 중국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발언이 거칠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선 때 했던 발언 중에도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이 많았는데 뭐 아예 대놓고 한국 사람들 특히 청년들은 대부분 중국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페이스북에다 중국인이 건강보험을 악용하고 있다. 우리가 차려는 밥상에 숟가락만 넣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 최근에도요. 1.23 내란 시도 이후에 이제 12.12일에 그 대국민 연설을 했잖아요. 네. 이때 간첩죄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싶은데 야당이 반대한다 그러면서 들었던 예가 중국 사람들이 드론을 띄워서 우리 건물 감시하고 있다. 맞아요. 이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네. 이거 그러면서 중국을 간첩으로 몰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의 태양광 시설 이건 뭐 전 정부를 겨냥한 거기도 하지만 전국의 산림을 파괴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했었잖아요. 네. 힘의 논리로 대만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사실 이때는 이제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이런 정도로 너네 이걸 해준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대만 문제에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해서 우리도 중국 대사를 초치하기도 하고 굉장히 네. 안 좋았었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의원 친선 교류 모임도 취소가 되고 중국하고의 모임이 막 취소가 되면서 중국하고는 굉장히 대면대면한 냉각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번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뭐 민주당은 좀 친중 외교를 한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저에. 맞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요? 하나요, 지금?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썼냐면 관례에 반항하고 워싱턴의 전략적 기대에 도전하는 포퓰리스트적 선동가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한중 우호도시 뭐 이런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중국과의 교류를 펼쳤던 거 뭐 이 대표가 말하는 균형 잡힌 외교, 이 대표는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속뜻은 베이징과의 관계 개선을 담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남북관계 진전 또 중국과의 교류 확대 한국을 워싱턴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약화할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잖아요. 네. 민주당이 되면 미국보다는 중국하고 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프레임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중국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도 많이 하기도 했었죠. 네. 문 대통령도 미국이랑 되게 잘 지냈던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런 마음이 이런 사람들의 시각이 있으니까 네. 반대급부로 더 노력을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미국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모두 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을 자세히 전했는데요. 이 모든 미국의 언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요? 뭐냐면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 그다음에 대중의 힘, 이 두 가지가 다 꼭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 선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을 사실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다. 한국을 모델로 삼을 만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바스러지기 쉬운 거였구나. 이렇게 취약한 것이었구나. 이런 의구심을 품었지만 이어진 계엄령 해제 그리고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에 단호히 행동한 헌법재판소 그리고 국회를 포함한 한국의 회복력 그리고 그 가운데서 평화로운 시위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시민 참여 이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잠재적인 위험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파면은 보수와 진보 간의 정치적인 분열을 더욱 악화시켜서 국가통합과 EU 통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임기를 시작한 와중에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미국과의 한국 외교 정책이 잘 이어질까. 이전에 이제 했던 이 윤 대통령과의 이런 관계가 그다음으로도 잘 이어질까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을 향한 한국의 입장 조절 미국도 이걸 겁내고 있어요. 우려하고 있어요. 아마 우린 이거를 아마 지렛대로 잘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한국이 중국 쪽으로 약간 입장 조정을 할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제 불황, 외교, 미국의 관세 압박, 남북 관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치러질 대한민국의 대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트럼프도 우리 상황에 대해서 좀 말을 얹은 게 있나요? 저도 좀 뭐라고 할까 되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사실 말한 건 없어요. 4월 4일에 헌재 판결 이후에 지금까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해임 판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2025년 1월에 별장인 마라라고 해서 비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계엄 이후죠. 네.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미국이 너무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진짜 혼란스러운 게 뭔지 보려면 한국을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만약 탄핵이 안 되면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이 정도로 언급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일관되게 한국은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한국은 현금 인출기다.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보장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걸맞는 방위비 내야 된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10배, 한 해에 100억 달러, 15조 원 정도는 내야 된다. 이러면서 국방비와 관세 등으로 공정한 관계 만들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윤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날 4월 3일에 185개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발표했잖아요.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한국이 25%, 중국 34, 유럽연합, EU가 20, 베트남이 46, 대만이 32,
일본이 24, 인도가 26, 영국이 10%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FTA를 맺은 나라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관세를 부여받았거든요. 25%. 무려 미국이 일본이랑은 FTA를 안 하고 있는데 일본은 24%, 그러니까요. 우리는 25%. 그러니까요. FTA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다음번 지도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근데 조정이 될까요? 왜냐하면 이 관세 발표되고 나서 이번 주말에 거의 이 185개국에 해당하는 모든 경제 수장들이 다 미국으로 달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막 전화하고 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짜 그러니까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근데 뭐 또 법적으로는 뭐 60일 안에 그 국회에서도 뭐 반대를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네, 네. 지금은 4월 9일에 발효가 된다고 하니까 9일 이전에 지금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관세 부과 발표 당일에 미 상무장관이 한국의 불공정 관행 없애야 한다면서 그래야지 관세 인하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여지는 있거든요. 그러면서 뒤집어 말하면 근데 뭘 집어서 얘기했냐면 딱 집어서 쌀하고 감자 요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농산물 현재 막아놓은 상태인데 요거를 풀어야지 이제 관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뉘앙스로 비춰지고 있고 네.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46%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치면 우리나라의 삼성을 비롯한 많은 공장이 베트남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간접적으로는 이걸 받게 돼서 그래서 지금 베트남 서기장이 트럼프한테 막 전화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자기 그 소셜 있잖아요. 트루스 소셜에 계속 생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봐라. 전 세계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 와중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네. 있잖아요. 네. 뭐 그 트럼프를 다루는 모범 답안이 되는 요번에 멕시코는 빠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약간 사업가다 보니까 또 즉흥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떻든 변화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도 잘 가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려면 지략가이기도 하지만 트럼프가 상대를 할 상대는 이 나라에서 그 권력의 그립을 확실히 쥐고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자, 혹시 유럽이나 뭐 다른 지역들의 반응 좀 막 독일 이런 데도 궁금한데. 네, 다른 나라에서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굉장히 가까우니까 이렇게 자기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만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거 한 다음에 바로 또 가자지구라든지 다른 나라 그다음 뭐 미얀마 뉴스라든지 이런 걸로 국제 뉴스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심이 뭐 그 정도로 센 것 같지는 않고 대신에 한국의 발전,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K-팝 이런 것과 연관을 지어보는 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떤 현상을 다룰 때 모델로 꼽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모델이 되는 게 현재는 지금 두 가지예요. 출산율. 출산율하고 그다음에 성별 갈등. 네. 그 뭐 이런 사회 갈등 이런 거 할 때 한국이 예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나라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그 K-팝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다시 이렇게 정치의 현장으로 나왔다. 응원봉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이런 봉이 됐다.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것과 함께 뭐 갈등. 근데 지금 이 갈등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너무 커서 이것을 봉합하는 게 다음 지도자의 과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디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좀 걱정이 큽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할까요? 네. 지금까지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